외모와 내면 둘 중에 뭐가 중요해요? 당연히 내면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런 착각을 했어요. 사람 내면을 알아봐야지. 응? 내면을 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어야지. 겉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걸러야지. 그래가지고 이러고 다녔어요. 그냥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진짜 오만한 생각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본질을 꿰뚫고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1%가 있다고 하면 99%는 뭘로 판단해요? 껍데기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이러고 다냐? 이게 저의 최선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단정하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건데, 이렇게 하고 다니면 인생이 훨씬 더 편안해져요. 첫 만남에서 주는 외모, 분위기, 그걸로 그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생이요, 어떤 사람 내면을 알려면 대화를 엄청 많이 하고 그 사람이랑 시간도 오래 보내야 되는데, 그런 깊은 관계로만 인생이 구성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가볍고 느슨한 관계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면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그쵸, 사람이 내면이 중요하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상호작용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스쳐 지나간다는 거죠. 그거는, 내면을 본다는 거는 너무 이상주의적인 신념이에요. 오히려 대다수의 사회적 직업적 관계는요, 그 껍데기 관계입니다. 일시적 만남으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지금 그 연락처 쭉 보세요. 그 중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고석관계, 저정보관계, 얇은 관계, 여기서는 외모가 갖는 그런,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엄청 막 명품을 사고 막 이래라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하고 있는 거,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신뢰성, 유능함, 사회적 지위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비언어적인 소통 채널이 된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시간이 없어. 그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도, 아니면 내면을 들여다볼 이유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판단 근거는 뭔가요? 그냥 보이는 거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외모 관리가 어떤 허영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생각을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게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에 그 외모 잘하고 다니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저 아는 동생이 저한테 캡처를 해서 보내줬어요. 형, 그러고 다니지 말라고. 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두 효과. 첫눈에 새겨지는, 지워지지 않는 그 첫 번째 정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 심리 현상이 실제로 있습니다. 첫인상이 한번 형성되잖아요. 이후에 모든 상호작용의 필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첫인상은요, 그 다음에 하는 사소한 실수들, 이런 것까지도 호의적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반대로 이 부정적인 첫인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뛰어난 능력도 평가절하하게 만드는 이 프레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판단이 내려지는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냐면요, 남자들은요, 다른 사람 딱 외모 평가하는데 한 3초 내에, 남자는 1초에서 3초, 여자들은 1초에서 30초 내에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를 그냥 평가를 끝냅니다. 특히 면접 같은 상황 있잖아요.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는 상황. 그거는 결과가 처음 5초 안에 결정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형성된 이미지가 이후 평가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실험의 결과로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을 파악하는 것은 그 순간에 가능합니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면이 중요하지만, 내면을 판단하는 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뇌는 가장 즉각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가 뭐예요? 외모. 거기에 의존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광 효과도 있죠. 매력이 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방식인데, 매력적인 외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무관한 특성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지 편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이쁜 애들이 착해. 솔직히 개소리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뭐 주변에서 잘해주고 뭐 그래가지고 착하고 못생긴 애도 나쁘고, 개소리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왜 이런 오류에 빠지냐면, 인간은 이 후광 효과라는 것에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마음에 들면 그 무관한 특성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인지적 편향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일 아침에 집 앞에서 기다릴게. 이거를 차은우가 했습니다. 자,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인지 편향을 만들어 볼게요. 차은우가 내일 아침에 전화할게,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싫어하는 직장 상사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모습만 떠올려도 구역질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한 명은 있을 거예요. 자, 5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1, 2, 3, 4, 5.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 집 앞에서 기다릴게.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지 편향 똑같은 상황인데 이거는 뭐예요? 이 외모가 단순히 보기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 유능함, 지성, 신뢰성 뭐 이런 다양한 긍정적 자질의 대리지표로 작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상이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원스 손다이크죠. 예, TH인데 제가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근데 여튼 에드워드 손다이크가 1차 세계대전 중에 장교들이 부하를 평가할 때 그 방식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장교들이 어떤 병사를 우수하다고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 병사의 지능, 리더십, 성격 그 외에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장점이 나머지를 다 좋게 보게 만드는 그런 경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장교가 있어요? 없어요. 그 장교의 역할을 누가 해요? 우리의 뇌가 한단 말이에요. 몇 초 안에? 30초 안에. 여자는 30초, 남자는 3초 안에 그 장교가 딱 명령을 내려요. 쟤는 괜찮아. 그 다음에 뭐예요? 지능, 리더십, 성격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성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수많은 연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찾아볼 수 있는 책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책에서 보고 저 책에서 보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에 비해서 더 지적으로 보이고 더 유능하게 보이고 더 자신감 있게 보이고 더 성실할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어요. 이게 학습된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잘생기고 예쁜 친구랑 한 팀이 되기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본능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평가함을 시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단정하게 하고 깔끔하게 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설득력 있는 자산이 되고 상대방의 호의와 협조를 더 쉽게 이끌어내게 되죠. 이런 초두 효과와 후광 효과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뇌는 한정된 인지 자원을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세상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 있잖아요. 저 여기에 들어있는 문구부터 제 표정이랑 코랑 이런 뭐 땀구멍이랑 뭐 피부톤과 여기 막 이 모든 것을 타이핑으로 면밀하게 묘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텍스트를 사용해야 돼요. 그 많은 정보가 시각적으로 보면은 그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한정된 인지 자원으로 우리는 뭐예요? 실시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잡한 세상을 뇌가 처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복잡한 양인데 그거 모든 것에 내가 자극을 반응한다면 정신병 걸린다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정신적인 에너지를 아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뇌는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면밀히 분석하는 걸 안 하고요. 경험에 기반해서 간편한 규칙, 그걸 우리가 휴리스틱이라 그러는데 그걸 사용해서 빠르고 효율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낯선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정보가 어떻게 돼요? 폭발적으로 많아지게 돼요. 정말 그 데이터를 딱 압축해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외모가 최고의 휴리스틱이 된다는 거예요.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가 자기관리, 사회규범에 대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구나, 성실함, 그런 긍정적인 특성을 즉각적으로 판단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특성이 직접 대화를 통해서 검증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외모를 통해서 어림짐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뭐 해요? 우리 뇌는 인지적 비용을 크게 절약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인상 형성 과정은 볼 때 그냥 좋고 많은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 그 잘 관리된 외형이 찰나의 순간에 초두 효과를 유발하면 이게 첫 번째 앵커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판단은 그 레벨에서 판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 강력한 첫 번째 닷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어서 후광 효과가 활성화돼서 이 긍정적인 앵커를 기반으로 유능함, 신뢰성 이런 다른 미덕들이 추론되게 되고 그 경향성을 띠고 판단하니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이미 뭐예요? 긍정적 필터를 통해서 상대를 해석하게 되고 그러니까 평범한 발언을 해도 통찰력 있다 그러고 사소한 실수는 인간적이라고 하고 그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판단을 보류하고 이 사람 내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뇌는 어떻다는 거예요? 인지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게 정확하냐? 아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미덕이 뭐예요? 속도와 효율성이잖아요. 이게 강화되고 사람이 인간이 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 바빠지고 이럴수록 점점 더 뭐예요?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 것, 외면을 가꾸는 것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전략적인 레버리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판단하는 전문가들은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진짜 기회를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외모에 영향을 안 받을까요? 기업 인사 담당자를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충격적일 정도로 일관되게 무려 84.2%의 인사 담당자가 지원자의 외모, 이 겉모습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어요. 다른 조사에서도 57%에서 76% 이르는 수치를 보여주고 이 외모가 채용 시장의 공공연한 비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느끼는 이 외모는요, 반드시 깔끔한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자를 뽑아요. 근데 굉장히 널디하고 긱하고 천재 같은 외형을 일부러 하고 면접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다가 가치를 두는 자리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 세팅을 하면 그렇게 본다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요? 그 사람의 캐릭터가 처음 출연하는 상황을 보고 비언어적으로 그 캐릭터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략적으로 그 상황에 좋은 외모들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경제학자 데니얼 해머매시가 못생긴 페널티와 뷰티 프리미엄을 정말 불편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외형을 잘 가꾸는 사람은 외형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평생에 걸쳐서 약 23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정도 더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약 2억 5천만 원 이상이에요. 이런 소득 격차는 성별에 따라서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실험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성의 경우 매력적인 외모에 대한 프리미엄이 8% 정도 차이가 나고요. 남성은 4%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프리미엄이 8%와 4% 차이고요. 페널티의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 페널티가 마이너스 13%. 남성이 더럽게 하고 다니면 여자가 더럽게 하고 다니는 것보다 3배 이상 가혹하다는 거예요. 남성은 외모 관리가 잘 안 되면 공격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그래서 페널티가 굉장히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남성에게 있어 외모 관리가 매력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평타를 치기 위한 방어 전략을 띈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성은 뭐예요?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득인데 좀 그냥 그러고 다닌다 그래서 디스어드밴티지가 매우 페널티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 내면에 대한 윤리적인 우리의 가치 판단과는 굉장히 다른 현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사소한 부탁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도 실험이 있는데 길을 묻거나 편지를 붙여달라는 이런 간단한 부탁 있죠. 그것도 외형을 깔끔하게 한 사람에게 더 흔쾌하게 수락이 되었어요. 공항에서 돈을 빌리는 실험에서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엉망으로 입은 사람보다 무려 2.5배나 더 많은 돈을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는요, 외모가 성공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피할 수 없이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자기가 추구하는 바에 맞는 깔끔한 외모는 더 나은 직업, 더 높은 소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다시 자신감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높아진 자신감은 다시 업무 성과와 사회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고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이게 다시 초기 외모 이점을 강화하는 학습이 되죠.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 복리 효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외적 모습은 단순한 성공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넘어서 성공을 적극적으로 생성하고 증폭시키는 어떤 이 초반의 격차를 만드는 그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겨요. 그 외모지상주의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외모가 개인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는 거랑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병폐가 있다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만이라도 우리가 이 사람의 진짜 실력이 아니라 외모로 인한 인지 편향을 겪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만이라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외모로 인한 인지 편향이 뭐냐면 지금 사회에 등장한 또 다른 심각한 차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갖고 지내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외모지상주의의 병폐가 단순히 이제 개인의 호불호를 넘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회 전반으로 퍼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있어요. 채용시장에서 불이익, 법정에서 피고인의 외모가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인의 정책보다 외모가 지지율을 좌우하는 현상까지 발생하죠.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애들이 못생긴 애랑 짝꿍이 하기 싫다 이런 말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K-팝이나 결국 외모의 관리로 뜬 나라잖아요. 그쵸? K-뷰티, 플라스틱 서저리, 이런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같은 본질적인 가치가 외모라는 비본질적인 요소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고, 이게 공정성과 기회의 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것이 옳다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 휴리스틱이 존재하는 것이 사회 전반에 비용이 올라가게 돼요. 외모에 대한 압박이 어떻게 돼요? 개인에 대해서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비용을 부과합니다. 끊임없이 외모로 평가받는 사회 분위기가 뭘 만들어요? 낮은 자존감, 불안, 우울증, 섭식장애, 이런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미디어에서 이런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이나 자신의 실제 모습 이 사이에서 괴리가 굉장히 이제 고통을 안겨주고, 그런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려면은 개인의 경제적 부담도 엄청 커지는 거예요. 화장품, 의류, 피부과 시술, 성형수술, 천문학적 비용이 지출되죠. 우리나라의 구직자들은 취업을 위한 외모 관리를 위해서 1년에 거의 한 200만 원 돈 지출하는 걸로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해요. 특히 저소득층한테는 이 비용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외모가 또 다른 형태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인간은 사람을 외형으로 평가한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람을 외형으로 평가하지 않는 순간 더 높은 능력의 사람을, 저평가된 사람들을 더 원활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개인의 내면, 능력, 이게 유일한 평가 기준이 돼야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외모 영향력을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전략적 실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하려면은 능력과 인성이 올바르게 평가받는 사회를 지향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제가 이게 왜냐면 앞에 부분이 너무 실험 결과가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외모 군비 경쟁이 되면은 코스맥스 주가만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콜마랑. 그런 압도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외모 관리의 개념을 어떤 선 이상을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가 보면은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 재정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자기의 목표와 능력에 부합하는 첫인상을 형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비언어적 신호들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얼굴 생김새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인상, 분위기, 청결함, 옷차림, 이런 거가 업무상 관계에서는 훨씬 더 큰 그 외형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워진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페셔널리즘, 자기 존중,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준비된 사람으로 보이는 것, 그거에 대한 외모 관리를 얘기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입금 날짜가 밀리는 거예요. 보이기에는 부자인데 실제로는 가난하다는 건 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월급, 여러분들의 고용관계라면, 아니면 외상값, 카드값, 이런 것들이 약속된 날짜에 돈이 입금이 안 되고 밀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요. 이런 분들은 보통 자신이 갖고 있는 실제 경제력보다 더 많은 돈을 소비하거나 더 많은 돈을 투자하거나 무리한 돈이 나가는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죠. 외부에서는 그분의 어떤 외향이 고급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매달뿐만이 아니죠. 하루하루 경제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곤란해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이게 입금 날짜가 밀리는 것을 한 번이라도 만약에 확인한다면, 아, 이분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30% 정도만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금 흐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또 돈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예를 들면 내가 30%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나의 오해야. 그러니까 그분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이건 결과잖아요. 근데 말에서 말이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말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그게 복잡해서 결론적으로 내가 오해했구나 라는 상황이 계속 반복돼요. 내가 오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잘못이 내가 오해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자기의 상황을 단순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장황한 어떤 무언가들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입금을 해주면 되잖아요, 만약에. 그죠?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으면. 근데 막 복잡해. 그 다음은 뭐 내가 오해했고 뭘 풀어야 되고 막 이런 거야. 경제적으로 안정된 분들은 그러면 이거를 말하는 게 스트레스여서 그냥 입금해주고 땡칩니다. 이걸 해가지고 또 밀리고 내가 스트레스 받느니 입금해주고 마무리하는 게 더 깔끔하다고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상황이 명확하고 설명도 간결해요. 반면에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은 이 상황을 계속 만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겪는다 그러면 30% 확신을 더 올려도 됩니다. 자기의 현실을 숨기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를 만들어내고 말이 많아지게 되죠. 근데 긴 변명, 어떤 긴 스토리가 이걸 해결하지는 못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당면한 과제와 관계가 없죠. 높은 분들과 어떤 사적 관계를 자주 강조합니다. 이런 분들은 유명하거나 아니면 지위가 높은 분들이랑 친분이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해서 뭐예요? 자기의 이거를 한다는 얘기는 자기 가치를 올립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에서 내가 60% 정도의 확신을 갖더라도 세 번째에서 내가 이 사람이랑 끊어지면은 나도 이분들이랑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내가 끊는구나. 그거 걱정된다. 관계적 욕심을 자극을 해요. 근데 실제로 풍족하고 안정적인 분일수록 이거를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진짜 내가 이 문제가 순서대로 온다고 했을 때 여기서 1번에서 그냥 입금해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전에 들었어요. 그분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거를 내가 봤어. 아니면 내가 이런 상황이야. 그럼 그분은 돈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실제 보여지는 거에 비해서. 물론 뭐 월급쟁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돈이 많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보다는 가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 합쳐도 몇 프로예요? 90%예요. 그죠? 실제로 부유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들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이런 상황들에 빠질 가능성이 한 10%는 있습니다. 10%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런 특성을 보이는 것을 내가 발견했어. 아니면 그런 것을 들었어. 그러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 앞에서 직접 지적하지 마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내가 봤어요. 그 사람 앞에서 직접 지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뭐 이랬는데 사연이 복잡하고 뭐 이런 걸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호응해줘요. 호응을 그냥 간단하게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지. 왜냐면 10%도 있으니까. 그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걸 절대 하지 마라. 뭔가 법적 효력 이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구두 약속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들과 계약서 사인하지 말고 입금하지 말고 구두 약속도 하지 마세요. 왜? 이 늦어지는 입금 날짜가 나와의 관계에서 적용될 수도 있어요. 이분이 말하는 이 복잡한 상황에 내가 참여하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분들과 사적 관계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나와의 관계도 다른 데서 언급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전하는 말에 내 얘기가 섞이게 될 가능성이 다분한데 굳이 엮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은 그분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고 그냥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에요. 겉으로 뭘 사치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전형적인 진짜 부자의 특성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어떤 말할 때 여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걱정하지 마. 왜? 말은 공짜예요.
태도도 공짜예요. 그리고 진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브랜드나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부자로 보이는데 가난한 사람을 더 구별하기 어렵다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안 얽히려고 그러냐? 첫 번째는 경제적 리스크 때문이에요. 가짜 부자인 척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뭐예요? 재정이 불안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랑 비즈니스 하거나 금전적으로 엮이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금전적인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뭐예요? 그 생각의 피해가 아니라 그냥 실질적 피해예요. 두 번째 뭐예요? 감정적 심리적 피로감 때문이에요. 이분이 가짜로 포장된 것 같다는 내가 의심을 거의 90%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믿어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에너지와 신경이 소모가 되죠. 이분이 이제 복잡한 변명이나 과장된 말을 계속 듣고 근데 내가 그거를 지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어른이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듣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세 번째 뭐예요? 신뢰와 진실성 때문에 그래요. 꾸며진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진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랑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솔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긴장과 의심만 늘어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내 얘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뭘 해도 결국 내 오해라 그러니까. 입금이 늦은 것도 내 오해라 그러니까. 결국 입금 날짜가 밀리고 변명이 많고 어떤 높은 분들이랑 이런 사적인 관계나 자기가 겪었던 일을 이렇게 과시하는 사람이랑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인정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는 들어줘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났다면 지적하지 마라. 그 대신 이거는 하지 마라. 계약서 사인, 입금하지 마라. 구두 약속도 하지 마라. 여러분의 구두 약속을 가지고 어디 가서 활용을 한다니까. 그게 여러분 스스로의 개인적인 경제적, 정신적 안정과 삶의 안정,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피곤해지지 않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사정을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같이 비즈니스로 얽히거나 이거 하는 거는 정말 여러분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 이미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딱 끊지 말고 페이드 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점점 낮춰가는 거예요. 연락 빈도를 왔을 때 만약에 내가 한 번 연락 오면 한 번 답장했다면 두 번 연락하면 한 번 답장하고 세 번 연락 오면 한 번 답장하고 두 번 만날 거 한 번으로 줄이고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이 사람의 인생에서 이게 뭐냐면 주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의 삶에서 내가 주요 인물에서 주변 인물 이렇게 순서대로 천천히 가는 것이 훨씬 더 부작용을 줄인다는 거죠. 왜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만약에 나랑 연락을 딱 끊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관계에서 스스로 평가를 하니까. 왜 다른 사람 탓으로 만들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변 인물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내가 만약에 여기 안 들어가는 게 베스트고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주변 인물이 되고 그냥 타인이라기보다는 원 오브 댐,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겪는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페이드 아웃해서 그냥 잊혀지기, 이 방식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이런 분들이랑 관계를 깊게 쌓을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진짜 젠틀하게 생겼어요. 오히려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진짜 그냥 딱 봐도 사기꾼 같은 사람, 딱 봐도 허세 같은 사람, 관상의 과학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보세요. 관상이 안 좋잖아요. 관상에 딱 봤을 때 저 새끼 사기꾼 같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다 멀쩡해. 다 멀쩡하다고요. 차라리 막 명품을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 굉장히 젠틀하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문제를 얘기하는 나를 소인배로 만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 착하다 그래서, 말투가 젠틀하다 그래서, 관상이 좋다 그래서 그게 더 위험하다. 하여튼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 중에 아마 특히나 여러분들이 점점 더 이제
저도 채널을 한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뭐 신사임당 할 때부터 하면은 한 6년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2018, 19, 20, 21, 22, 23, 24, 25, 8년이네요. 25년이니까요. 연차로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시작할 때 같이 쩔이었던 분들이 이제는 진짜 엄청 잘 된 분들도 점점 생기잖아요. 여러분들도 8년이 지났으니까 저도 그때 30대 초반이었고 이제는 40이 넘었잖아요. 나이 들고 여러분들 직급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돈을 더 많이 벌거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남자는 40대? 40대, 50대가 제일 많이 이제 돈을 번대요. 그렇게 될수록 주변에 이것도 더 진화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중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의 어떤 살면서 겪을 법한 일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것을 좋아한다면 제 채널을 구독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또 지나가면 이거 어디서 들었는지 어떤 논리였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까먹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내가 기억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 와서 보실 수 있도록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구독창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어디에 들어가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SBS 뉴스를 하나 구독을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것을 구독을 눌러 보겠습니다. 구독을 누르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효과가 나와요. 다시 보시면 그죠? 이런 반짝이는 효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 유튜브에서 이 구독 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해당 채널에서 올라온 영상만 이렇게 모아서 보실 수가 있고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게 되면 알림이 가게 됩니다. 알림을 내가 받고 싶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만 보고 싶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다시 보시면은 저희 구독을 눌러놨죠? 여기에 어떻게 돼 있나요? 맞춤 설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내가 없음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알림을 안 받고 필요할 때만 구독 탭에 들어와서 알고리즘과 관계없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100억을 어떻게 벌었냐면요. 유튜브 조회수로 한 20억 정도 올렸어요. 그 다음에 클래스 101에 보시면 지금 누적 수강생이 20만 명이 넘었죠. 네, 여기서 한 매출이 1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정산을 그때는 이제 5대5로 했었어요. 그래서 한 50억 정도 정산을 받았습니다. MKYU에서도 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그 외에도 제가 이런 TV쇼들 뭐 피해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타임호텔 유퀴즈 이런 데 나가면서 또 여기저기서 강연 요청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운 좋게도 베스트셀러도 3권을 제가 직접 썼죠. 킥고잉, 그 다음에 슈퍼노멀, 혹시 돈 얘기해도 될까요? 이렇게 3권을 쓰고요. 또 공저로 인생은 실전이다 이렇게 한 권이 또 있습니다. 그런 인세, 강의 막 이런 모든 것을 합치고 또 제가 부동산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운이 좋았어요. 정말 저는 진짜 운빨이었지만 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충분히 달성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운이었죠. 대부분 운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 아주 재밌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비법이냐면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앞에 얘기한 게 아니라 그만큼 제가 이 효과가 너무 좋았다.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준 진짜 중요한 원동력이 이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2015년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었어요. 그 계속 망하다가 2018년이 되어서야 어떤 반응이 생겼습니다. 이 몇 년인가요? 거의 한 3년을 쏟아 부었었죠. 2015년부터 해가지고 페이스북에서 올리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그 2018년에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이 딱 되었을 때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이런 걸 했어요. 보시면은 턱걸이 1개도 할 줄 몰라서 턱걸이 1개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갤럭시 몇이죠? 저 썸네일 보니까 너무 웃기네요. 갤럭시 S10 언박싱을 했었어요. 지금 뭐 27 뭐 나오니 어쩌니 막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조회수가 얼마인가요? 조회수 9,000회예요. 반응이 너무 좋지가 않은 거예요. 2019년에. 제가 저 영상을 올렸던 채널 이름이 뭐냐면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인데요. 2018년에는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만 뷰가 넘어가는 영상도 심심찮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에 제가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한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이 7월에 온라인에 한 글이 올라옵니다. 자, 신사임당 단물 다 빠졌네. 2019년 7월 14일에 올라온 글입니다. 조회수 3만 따리. 지금 처음 봤는데 15시 53분이네요. 이 시간에 이런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은 네 인생...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예요. 7월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단물 다 빠졌네. 이제 구취하고 떠난다. 이 구취라는 건 입냄새 뭐 이런 구취가 아니에요. 구독 취소한다 이런 뜻이에요. 조회수 3만 따리 학구 채널. 그리고 보면은 존노잼 됐음. 아재 채널들 한참 나올 때 노 잘 지었지. 이 새끼는 지 장사하는 거 오픈하라고 개지랄 떨었더니 결국 굴복하고 쇼핑몰이랑 장사하는 것들을 전부 오픈하고 의혹도 없어지니 존나 개노잼됨. 사기꾼이 아니라 노잼꾼이었음. 신상 다 까지고 나서 내용도 개노잼. 다른 얼굴 까고 하는 새끼들도 내가 다 잡는다. 뭘 잡는다는 거야. 본명이랑 장사하는 거 다 까지면 존나 착해짐. 개웃기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 저 글이 고맙죠. 저기 보면은 조회수 3만 달이라고 써있는데 실제로는 얼마였어요? 9천 달이었기 때문에 한 3배 정도는 고마운 상황이었죠. 여튼 이런 조롱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 글이 올라온 거는 사실 뭐였냐면 저런 조롱도 있었지만 제 마음에도 솔직히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2019년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굉장히 한계를 실제로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넘어설 수 있게 도와줬던 것이 바로 참PD님의 라이브였습니다. 참PD님이 그때 썸네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막 한 2-3시 라이브를 딱 보다 보면은 이 참PD님이 술에 취한단 말이에요. 취하면은 유튜브 노하우를 막 알려주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제가 학습하게 됐고 썸네일을 이제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자료 한번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연봉 10억 심리상담사가 돈 버는 법. 그쵸? 이런 것도 27만. 그 다음에 월소득 300만 원. 재테크 초보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 이거 31만. 뭐 끊임없이 도전하는 방법. 뭐 거절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거 23만. 망하는 사람 특징. 좋아하는 일 찾아서 먹고 사는 법. 그죠? 이렇게 제목과 썸네일 기반으로 클릭률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연습을 하고 그런 썸네일들을 모아서 학습하고 그런 시간을 들이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2019년부터 제가 쭉 이제 코로나 시기까지 잘 됐단 말이에요. 2020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 슬럼프가 7월에 왔었고 두 번째 위기를 맞게 됩니다. 클릭률만으로 끌고 왔었어요. 이걸 연습을 했으니까요. 이걸 연습했으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게 시청 지속 시간인데 이게 내용이죠, 내용. 이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인터뷰로 해결을 했었어요. 자, 내용을 뭘로 채웠어요? 인터뷰로 채웠어요. 그러니까 매일 영상을 올릴 수가 있었죠. 저는 클릭률만 확보하면 되는 그걸로 바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이랑 다르게 팬덤이 계속 약화가 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구독자만 커지고 팬이 없는 채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클릭률만 가지고 운영하는 팬이 없는 채널이었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팬이 없어진다는 거를 제가 그때 어떻게 알았냐면 슈카 형, 저보다 형입니다. 동안이셔서 모르세요. 그때 당시에 이제 슈카님이나 승우 아빠, 그 다음에 오킹 이런 분들, 지금은 뭐 안 그렇지만 그때는 진짜 엄청난 스타였거든요. 이제 그런 유튜브 스타들, 뭐 물론 침착맨도 그때 오킹님보다 아래였던 것 같아요. 그땐 그랬어요. 근데 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채널들과는 확연히 다른 나는 어떤 팬이 없구나. 근데 팬이 없었기 때문에 채널의 헤게모니를 채널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채널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오히려 매각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나 팬이 없어. 인터뷰 기반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매각이 된 거예요. 너무 웃기죠. 그게 저의 진짜 큰 약점이자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런 팬이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때 매각하게 되면서 어떤 계약서를 씁니다. 제가 너 유튜브 다른 채널 해도 돼. 저한테 이제 해도 좋아. 유튜브만 가져가니까 다른 플랫폼에 대한 계약이 아니야. 근데 딱 제가 2가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중에서요, 경제랑 이거를 2년 동안 못하게 된 거예요. 2024년인가까지 제가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이런 썸네일을 학습했다 그랬잖아요. 학습. 내용은 그래도 제가 이걸 학습해서 이 클릭률에 대해서는 동그라미였어요. 근데 시청 지속 시간은 어때요? 인터뷰로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거를 내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매각했으니까
시청 시간을 뽑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는 내가 금방 스터디를 해서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스터디를 하게 됐죠. 다시. 그래서 제가 신사임당 채널에서 잘 나온 컨텐츠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참PD님 얘기 듣고 썸네일 발견했을 때보다 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기가 막혀요. 존리 대표님이 나왔을 때 이 썸네일을 했습니다. 부자들은 알고 가난한 사람 모르는 거. 이 썸네일은요, 이때 2019 이후에 2021, 22까지 코로나 시기에 그때 기준으로 10% 이상 클릭률을 무조건 보장하는 썸네일이었어요.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경제 경영 30대 남자 오후 8시 타겟으로 플랫폼이 유튜브인 경우 이 조건이 갖춰지면 10% 이상의 무조건 나오는 썸네일이다. 뭐라고요? 부자들은 알고 가난한 사람들은 모르는 것에 존리님 얼굴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존리 대표님은 출연자 중에서도 우수한 출연자에 속해요. 저희는 이제 출연자 그레이드를 해놨었는데, 조회수와 이 사람과 연락하기 편한 거, 뭐 시청 지속 시간, 평균 시청률, 애티튜드, 멘탈, 아니면 뭐 약속 지키는 거,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외에 이 영상을 탁월하게 만든 것이 어디에 있을까? 그걸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발견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자들은 알고 가난한 사람은 모르는 것. 부자들은 알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모르는 것. 자, 그 조회수 266만 4년 전 그 밑에 뭐라고 써있나요?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뭐 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미리 포기를 하기 때문에 막 쓰는 거예요. 이 말이 엉망인데, 인터뷰다 보니까 원고가 없잖아요. 말이 엉망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자, 다음. 결국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 보면은, 같은 직장, 같은 자리에서 시작하더라도 이걸 먼저 깨닫고 삶에 적용하셔야,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해지고 있는지 부자가 되고 있는지. 이 처음에 이걸 보고 여러분들 뭔가 느껴지나요? 그 뭔가라는 게 느껴지나요? 저는 그 뭔가가 느껴졌어요. 이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얘기 드립니다. 이 뭔가를 느끼기 위한 행동을 제가 계속한 거예요.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클릭률 좋은 거예요. 1억 모으고 나면 다음 월급부터는 거의 다 써도 된다. 이거는 클릭률이 14%에서 16%까지 나왔던 클릭률입니다. 처음에 도입부 뭔가요? 1억이라는 시드머니가 만들어지면 월급 타서 상당 부분 다 쓰고 살아도 된다. 왜요? 자, 1억이 5년 지나면 얼마나 되죠? 이게 뭔데? 근데 뭐예요? 도입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것도 가난에서 탈출하는 방법. 이 썸네일 좋죠? 이거 처음 시작 어떻게 해요? 가난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 이건 제목이고. 저도 가난했었죠. 왜 가난했을까요? 돈을 못 벌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목표가 큰 돈이 아니죠. 수십억 갑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 1,000만 원 정도의 소득. 그 소득을 못 올리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은 돈을 버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다. 그건 남의 얘기야.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게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게 이 콘텐츠들에 그게 들어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매달 1,000만 원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월 1,000만 원의 수익, 그걸 어떻게 만들까요? 회사 갈 때는 내가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회사에 얼마를 벌어줘야 되죠? 세전으로 순이익이 1,000만 원이 되려면, 이거 2,000만 원, 이거 자막을 그냥 잘못 넣었네요. 세전으로 1,000만 원을 벌려면 연봉이 1억 2천이잖아요. 연봉 1억 2천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에서는 거의 전무급도 없는 중소기업은 많죠. 1억 2천, 진짜 큰 돈인데 회사에서 몇십억 이상의 매출을 해줘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너나이님 나온 영상입니다. 이게 지금 월부를 만든 영상이에요. 이게 돈 모으는데 방해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사회 초년생 때부터 첫 번째가 보복 소비적인 건데 여행 가는 거, 두 번째가 지하철을 타도 다녀도 되는데 차 사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오늘 얘기할 보험이에요. 지금 느껴지는 거 있죠? 지금 느껴지는 거 있죠? 저는 이 느낌을 처음에는 이게 감정인 줄 알았어요.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정은 분석이 가능한가요? 느낌적인 느낌? 아, 이런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때문에 이 감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의 결과로서 어떤 상태가 된다는, 사람들이 내가 감정이 변화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 문장이 존재한다. 다시, 감정의 변화를 느꼈다고 만드는 그 문장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걸 발견하는 것이다. 나는 그걸 찾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미친 듯이 비디오를 계속 보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앞에 6가지를 봤습니다. 6가지를 봤어요.
그 중에 어떤 신박한 정보가 있었나요? 사람들이 그래요. 엉기야, 너 정보성 비디오 만들잖아. 근데 이 6가지 초반 도입부에서 어떤 정보가 드러나 있습니까? 정보가 없는 구간이에요. 근데 정보가 없는 구간에서 승부가 나버린다는 거야. 이 승부가 나는 감정의 요동을 만드는 그 문장을 제가 비디오를 다시 보면서 이게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처음에 이 감정의 요동이 와요. 근데 다시 보면 얘가 점점 약해져. 얘가 나중에 학습을 할 때는 정말 미묘하게 자기의 감정을 살펴야 돼요. 정말 미묘해야 돼. 학습할수록 그때 봤던 감정을 느낄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걸 놓치기 전에 다시 보면서 표시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승부가 나는 구간을 노란색으로 진하게 칠해봤습니다. 부자들은 알고 가난한 사람은 모르는 거 하고 딱 클릭하고 들어오면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뭐 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하기 때문에 막 쓰는 거예요. 어법이 안 맞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하기 때문에 막 쓰는 거예요. 이게 감정의 요동을 만드는 문장이더라고요. 자, 두 번째 뭐예요? 같은 직장 같은 자리에서 시작하더라도 이걸 먼저 깨닫고 삶에 적용해야,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이때 시대상이 뭐예요? 지금이랑 비슷해. 포모가 오던 시기였거든요. 옆에 대리라고 했던 애가 막 껍적거리면서 자기 이제 블로그 막 쓴다 그러고 어디 막 세상 깨달은 것처럼 글 남겨놓고, 그거 보면 이제 팀장이 보면 열받는 거 아니야. 그걸 느끼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냥 밑에 대리 애가 갑자기 20억 30억 자산가 돼 있고, 그 다음 것도 보면은 1억이라는 시드머니가 만들어지면 1억만 모으면 인생이 바뀐다는데 1억? 제가 거기서 제가 그게 오더라고요. 1억? 이게 만약에 100억만 모으면 인생이 바뀌는 이유였으면 아무도 안 봤을 거예요. 근데 1억은 내 얘기야. 근데 1000만 원이었으면 더 많이 봤을 거예요. 1000만 원만 모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월급 거의 다 써도 된다. 1000만 원이란 시드머니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 감정, 이 노란색 문장이 더 강렬하게 나한테 왔을 거예요. 그 다음도 볼까요? 저도 가난했었죠. 왜 가난했을까요? 우리 목표가 큰 돈이 아니죠. 수십억 갚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 1일 1000만 원 정도의 소득. 마찬가지입니다. 공감이에요. 공감. 이거는 여러 가지 이 감정 중에, 이 감정은 복합체입니다. 복합체. 감정의 복합이에요. 이 감정 복합체를 만드는 이 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 근데 이거는 뭐냐면 공감이라는 감정이었어요. 어떤 이상한 느낌이에요. 이상한 느낌. 비디오를 보게 만드는 느낌. 다음 것도 볼게요. 월 1000만 원 수익을 어떻게 만들까요? 회사 갈 때 내가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회사에다 얼마 벌어둬야 되죠? 연봉 1억 2천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에서는 거의 전무급, 전무도 없는 중소기업 많죠. 이것도 첫 번째가 보복 소비, 두 번째가 지하철 타도 되는 데서 차 사는 거,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할 게 보험이에요. 제가 더 좋은 내용들, 더 심도 있는 강의들, 더 훌륭한 노하우를 오픈한 것들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매달 1000만 원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제일 잘 됐어요. 왜? 얘는 도입부에서 이 감정의 복합체를 만들어냈거든. 그리고 이런 문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씨, 뭐하러 내 거에서만 찾지? 나는 이 문장의 수집가가 돼야겠다. 제가 정말 이 재밌고 흥미롭고 막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안 한 게 아니라. 근데 저는 그거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감정의 복합체와 클릭률, 그리고 정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감과 정보죠. 그것만으로 성공한 채널이 있었을까? 성공한 채널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런 비디오들은 흩어져 있지만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채널은 20만 정도에서 영상 만드는 거 이제 포기했는데 그 시체 중에 100만짜리가 이런 수집할 만한 비디오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저 문장을 수집할 수 있는. 이 앞에 예를 넣잖아요. 그러면 뒤에 정보의 가치가 10,000배 이상 올라갑니다. 여기가 동의가 되면 뒤가 의미가 생겨요. 근데 앞에 공감이 없잖아요. 뒤에 10만짜리 정보를 줘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공감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여성들의 생리통으로 인한 퍼포먼스 저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 생활 힘들어지는 거, 그거에 대한 강의를, 제가 그 강연 세미나가 있어요. 거기에 연사를 모십니다 하고 주원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저 병신 새끼 뭐라 떠드나 보자. 다 이 상태가 될 거예요. 일단 저는 여자도 아니고 생리통도 안 겪어봤고 뭐 회사 생활에 저하라고, 저는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모든 면에서 뭐가 안 돼요?
공감이 안 돼. 사람 자체가. 그 다음에 제가 거기서 아무리 말을 떠들어봐라. 아무리 기가 막힌 정보를 말을 한다 그래도 쓸모가 없게 느껴진다고요. 근데 반대로 저는 케이블 방송국 PD였잖아요. 30대에 PD를 때려치고 케이블 방송 PD 때려치고 100억 버는 방법. 그런 세미나가 있어요. 다 제 얘기죠. 30대고 PD 출신의 케이블 방송 PD였고 100억을 벌었어요. 그쵸? 그 세미나에 제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지상파야. 저는 여러분들을 제일 부러워했어요. 왜냐면 저는 케이블 방송 PD였거든요. 몰입이 이거를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똥 쌀 때 3칸으로만 닦았어요. 이래도 감정이 온다니까. 이게 공감이 너무 되니까. 이 뒤에 정보의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려요. 이 공감되는 이 문장, 이 감정을 건드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수집하는 것만으로도, 그 도입부의 문장을 수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이걸 수집해 놓는 거.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 PT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원끝이라는 훈련 방식인데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매일 수행하고 그 수행하는 전체 과제 중에 바로 이 문장을 수집하는 과제가 있어요. 초반 30초를 들으면서 뭘 합니까? 계속 그거를 입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야에서 어떤 걸 해요? 클릭률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걸 본다 그랬죠? 클릭률이 괜찮았던 썸네일을 모아놓고 거기 뒤를 타이핑하면서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원고 끝내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작성해왔던 여러분들의 훈련 방식, 이 안에서 클릭률 높은 컨텐츠의 도입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영상들을 쓰잖아요. 전체 우리가 썸네일 끝내기 했던 거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일부를 고르는 과정에서 뭐가 정해져요? 여러분의 취향, 그 학생들의 취향.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줍니까? 그 취향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컨텐츠들, 그게 계속 쌓이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AI가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도입부를 만들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얘가 처음에는 되게 병신같이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훈련을 안 하면. 여러분들 훈련이 쌓여야지 그 값과 여러분들 그 훈련 기반으로 만들었던 것들, 그 다음에 보여줬던 썸네일 중에 선택한 것들,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입부를 작성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입부 옵션 중에 지금 현존하는 모든 AI가 여러분들한테 뭐 그록도 만들어주고 챗GPT도 만들어주고 제미나이도 만들어주고 딥시크도 만들어주고 뭐 웬만한 애들이 다 만들어주는 거야. 후보가 쫙 있어. 그거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걸 안 하면 그걸 봤을 때 이게 이 감정이 움직이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결과로 매출을 올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여러분의 차이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언제 시작했는가. 이렇게 지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로 꿀을 빠는 시기가 언제까지 될지 모릅니다. 페이스북 사라졌죠. 싸이월드도 사라졌어요. 블로그도 예전 같지 않죠. 이런 수익화를 만들 수 있는 순간이 계속되지 않아요. 비즈니스 PT도 계속될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수익화가 터지는 이유는 너무 행운이기 때문에 지금 그 시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시기예요. 저는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제가 다시 영원이 된다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비즈니스 PT를 들을 거예요. 무료로 알려주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 꿀단지를 깨는 행위였어. 공짜로 알려주는 건요, 꿀단지 깨는 짓이에요. 저 그거 안 해본 줄 아세요? 해봤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거 온라인에 까봤어. 시장이 그냥 바로 무너지고. 제가 그때 스마트 스토어 그거 온라인에 까는 거 가지고 제가 욕 많이 먹었거든요.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거 까는 게 맞지 않나? 무료로 까잖아요. 그 시장 다 망가져요. 내가 왜 욕을 먹었는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 유튜브 조회수 강의는 무료로 풀었지만 또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유튜브 강의 거의 무료로 매주 진행했었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무분별한 채널 운영. 어떤 사람이 어떤 채널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사고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사고 터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 물결을 또 놓쳤어요. 그때 스마트 스토어 물결을 놓칠 수 있죠. 유튜브 조회수로 인플루언서 되는 물결을 놓칠 수 있죠. 부동산도 물결을 놓칠 수 있죠. 코인 물결을 놓칠 수 있죠. 이제 남아있는 지금 현재 시점의 사다리 뭔가요? 남아있는 사다리는요, SNS 기반으로 비즈니스랑 캐시 만드는 거예요. SNS 기반으로 캐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여러분들의 모든 역전을 만들 수 있는 사다리 마지막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있어요 지금? 내가 자본금도 없고 뭐도 없어. 이거 말고 있냐고요? 없어요.
지금은 너무 운이 좋은 게 모두 질문이 있으면 검색 안 하고 AI한테 물어봅니다.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검색 안 합니다. 검색 기반으로 돈 벌던 애들이 시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검색 기반으로 돈 벌던 애들. 제가 옛날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거를 검색 기반에 맞춰서 했었죠. 근데 검색 기반으로 했던 플랫폼들 다 망하고 있어 지금. SEO 알고리즘 기반. 그 사람도 엄청 부자가 됐었죠. 물론 가라앉아도 남아있을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죠. 그렇지만 물이 들어오는 곳은 아니다고. 추천 기반 알고리즘이 지금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검색을 저기다 때린다니까. 지금 그 기회가 또 왔고 이런 매출을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이런 매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수억 원씩 버는 회원들도 나와요. 한 달에 30억이 넘게 찍히는 분도 나와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거 오늘 배운 거 말고도 이런 것들로 40주를 꽉 채워놨습니다. 이런 강의가 250강이 있어요. 빠르게 배워 나가야 돼. 빨리 지금 빨리 배워야 돼요. 지금 이거 훈련하는데 어쩔 수 없이 40분 걸려요. 이거 하나만 하는데도. 여러분 반드시 비즈니스 PT를 들으세요. 우리 회원들 성과를 제가 가감없이 공개를 해놨으니까요. 어디에? 고정 댓글 링크에다가 제가 공개해놨으니까 반드시 고정 댓글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